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재판이 없는 날이고 호가분하게 많은데 정작 단준이가 또 먹어야 약간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심제도 연구에서 논의가 된 게 주로 외국의 배심제도 사례나 규정들을 분석하시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의 배심 정확히 이제 동아시아권에 이제 배심이 좀 더 일찍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하는 데에서 관련 사정이 있는 사료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이게 사실 또 생각보다 좀 큰 이슈로 다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도 하고 이건 이제 학술지에 투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역사학적 취지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1870년대 내지는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 논의 상황들에 관한 자료를 소개를 하고 우리에게는 그럼 이제 어떤 시사점을 주어질 것이냐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배심제 도입의 비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도 적절한 제목이 뭔지 지금 이거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문명 사회가 되고 사법제도가 돌아가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이제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재판을 이제 했을 때 수긍할 수 있기 위한 건데 이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이라는 그 테마에서 얘기가 된 게 이제 사법의 민주화, 민주사법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이 되었고 영리의 배심제도하고는 순수한 배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뭐 여기 이제 지금 고등 계신 이제 정준영 부장님이 그 장흥에서 지원장 하실 때 민사배심 시도해보시고 뭐 회복적 사법 이런 거 많이 해보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제도까지 안착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이제 재판 절차에서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정 형식을 이용해서 이제 배심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예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형사 배심도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제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피고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많고요. 갔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배심 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각이 나오는 사건에서만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제 여러 각자 사정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0년이 더 됐죠. 근데 우리나라 변화가 거꾸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배심 지금 이제 재판원의 참여에 관한 법률인가 이렇게 해서 재판원법이라고 합니다. 그 재판원법이 도입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논의가 조금 더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법안을 보고 배우는 단계까지도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배심 재판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서양하고 교류가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도입이 늦었지? 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는 게 능사도 아니고 또 이제 법이라는 게 그 나라 문화 체계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반영이 되는 좀 특징이 있잖아요. 로컬성이 강해서 이게 배심 재판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다. 아니면 존재 자체만으로 이제 논증 없이 그냥 바로 인정이 되는 제도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배심 재판이 확실하게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아시아 문화권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요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어보다 보니까 이 일본의 그 상황이 나왔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하나로 소개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사료가 있고 이 사료에서 나오는 시사점에 대한 나름의 가설이 좀 있었는데 이 가설이 이 글을 작성하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론부에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 절차가 일본에서 넘어온 게 많다 보니까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흐름을 참조해 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 점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 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뭐 한반도의 일본의 형사 절차 변화 과정이라 하는데 한반도는 별 의미가 없고 그때 이제 식민 통치를 당해버려서 근데 좀 특이할 거는 조선 형사령이 이제 1920년에 개정이 되고 그 뒤로는 개정이 없는데 그 조선 형사령을 잘 보면 그 제 1조에서 다음 각 호의 법률은 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반도 뭐 조선의 형사 절차에도 적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년에 개정되고 더 추가가 안 됩니다. 배심법은 23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28년에 시행이 돼요. 일본에서. 그 말인즉슨 일본에서 소규모로 배심을 돌렸지만 조선 땅에서는 이걸 돌리지 않았다. 운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 배심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또 주도적으로 이 사법개혁이라든가 뭐 사법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할 주체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 일본은 이제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까지 이르기 전에 여러 단계가 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진짜 있어요. 근데 1890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집니다. 메이지 형사소송법.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법은 관념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이름이 진짜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배심 재판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이쇼 11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한번 크게 개정이 돼요. 그리고 이후 이제 배심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소개를 생략을 했지만 이 메이지 말기쯤에 이제 변호사 단체 같은 데서 이 배심 좀 다시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논의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반대론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좌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그 형사 절차 변화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질서 유지를 하는데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그 기본권 보장이라는 그런 절차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활용하는 목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배심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소극적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근대법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죄법입니다. 그건 이제 프랑스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보아소라드가 관여를 해서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보아소라드 하면 주로 이제 민사법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사람인데 민법뿐만이 아니라 그 형사적법에서도 보아소라드는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들리기로는 한반도 중립화론 뭐 이런 거에서도 보아소라드가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치죄법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치죄법에서는 배심 절차가 없어요. 근데 보아소라드가 만든 치죄법 초안에 배심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초안에 있다가 없다는 거는 모종의 이유로 이게 삭제됐다는 의미인데 그게 그럼 왜 지워졌느냐? 취재법 때 들어왔으면 그래도 100년 일찍 땡길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취재법 이전에는 뭐 이름이 되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단옥칭예, 뭐 신율 강령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그 예전 그 율령 시스템 방식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규정이 막 뒤섞여 있고 합니다. 이 단옥칭예 같은 게 그나마 좀 중심적인 규정이었는데 그때까지 해오던 재판 관행을 그냥 규정으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하되 좀 거슬리는 것들, 문제되는 것들을 지워나가고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점점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규문 판사랑 예심 같은 게 들어요. 네, 이거를 이제 취재법 공포 전까지 일본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법사학하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나아가자 해서 법을 만든 게 취재법입니다. 이 흐름에서 그러니까 취재법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프랑스 물이 강하게 들었죠. 근데 취재법 제정 과정에서 최대의 문제라고 일본학자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수정안까지가 있어. 보아소나드 초안 말고 그 보아소나드가 만든 초안을 이제 심사국에서 수정하는 과정까지도 이 배심제는 계속 올라가요. 배심제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각 단계에서 싹 삭제가 됩니다. 이게 갑자기 왜 그럼 빠졌을까? 자, 보아소나드는 이제 초안 서문에서 보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막 혁신이다. 절차의 공개보다도 큰 거다. 이렇게 좀 자뻑을 합니다. 근데 보아소나드의 의도와는 또 따로
일본 정부도 이전 재판 관행이나 그 색깔하고는 단절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시대까지 이루어지던 그 막부 시대 관행을 단절하는 의미가 있고, 좀 더 재판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 요거는 있었어요. 근데 좀 더 정치적인 의도는 막부 시대를 청산한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그 방식이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정비를 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막부 시대랑 달라. 이 시대는 끝났어. 근대화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제법은 잘 걸린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속내는 여전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청산에 좀 더 집중하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통치 권력의 집중이나 사회 통제라는 시각을 기초로 이 법령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배심도 사실은 배심이 배제된 이유도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추산은 되는데 당시 이제 구정법을 보면은 황실에 관한 이제 뭐 국가의 공권력의 뭐 모시기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앞에 있고 처벌도 중해요. 그래서 이제 황실과 국가 공권력의 우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정치적인 청산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메이지 유신 정부 체제의 우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야 했고 고아소나드는 또 자기가 이제 펜을 붙잡은 김에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속내가 달랐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아소나드는 손님이니까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구상이나 상황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기 뜻을 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5페이지 이제 소규모로 인용을 한 편지 내용을 보시면은 자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했거나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초의 권으로 이 권은 여기서는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데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거는 용어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기상조로 여기가 폐지되어 버렸지만 이제 배신제도처럼 시기가 오면 채용될 수 있는 분야를 새롭게 검토 수정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는 나름 딴에는 남겨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속내가 서로 다른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규정을 쭉 보시면은 중죄재판에서 배심을 운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다른데 일본에서 당시 구형법은 죄를 중죄, 경죄, 위경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위경죄는 따로 정하고 있고요. 중죄하고 경죄는 처벌 수위를 놓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일정 이상이면 중죄, 일정 이하면 경죄가 됩니다. 근데 중죄재판은 전부 다 배심이었어요. 이 초안에서는. 전부 배심이었고 중재원장 뭐 이렇게 구성하고 이제 랜덤으로 뽑는 배심원 이런 등등 규정이 있었고 심지어 고등법원에도 이게 배심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 절차는 계속 배심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2심도 배심이에요, 얘네는. 그 외에 이제 보면 이제 당연히 배심 뽑으려면 랜덤으로 뽑으려면 명부가 있어야 되니까 배심 명부의 작성, 배심을 어떻게 선발하고 소집할 것인가. 우리 국민참여재판법에도 이런 규정은 다 있죠. 그리고 중재원의 직근 개정기에는 배심이 없이는 결석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심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또 이제 배심도 안 나오면은 벌금 물고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배심원 판단도 비공개예요. 배심원 판단 낭독이 비공개예요, 정확히. 판결 이유를 쓸 때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재판관이 확신을 가진 증거의 성질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니까는 재판관이 채택한 유죄 확신을 얻게 된 증거들을 이제 뭐인지 뭐 물건인지 진술인지 이런 거 쓰란 얘기고 그 증거로부터 도출되는 이유는 근데 그거를 배심 편결만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갈 때 배심이 유죄라고 인정을 했다 했으면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라고 했는지 그거만 판결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중재재판소에서의 그 판사나 배석들은 MC만 보고 그 배심원들을 선도하는 역할만 하고 배심 판단이 주가 돼요. 이렇게 되면 배심 판단이 주가 되고 무죄를 쓸 때는 배심에 의해서 무죄가 되었다. 이걸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판결문 시스템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제 밑에 거는 이제 관련 조문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원문 표기 차원에서 제가 이거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보아소나드가 굉장히 막 절차의 혁신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거긴 합니다. 당시 메이지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저도 보면서 야,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반대도 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이상론에 치우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노우에 코아시라고 해서 법제 대신이었어요 당시에. 나중에 일본 제국 헌법 만드는 데에도 이토 히로부미랑 같이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토 히로부미 라인을 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이노우에 코아시하고 보아소나드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약간 신문에도 실리고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배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우에 코아시가 엄청 반박을 해요. 그리고 또 보아소나드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받아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일부를 다시 정리해서 치제법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각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연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 이노우에 코아시가 여기 죄를 뿌렸다. 그러니까 배신죄가 삭제가 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다수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사람의 입장상 이노우에 코아시 하나 가지고 되겠냐 이런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 1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신론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들이 이제 왼쪽이고 그 이제 바로 옆에가 보아소나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뭐 이제 무지한 소시민은 뭐 법정의 훌륭함이나 법복의 아름다움에 위협되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배신은 국민 대표가 아니고 중론은 뭐 올바른 이치에 적합하지 않고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구분하는 게 안 된다. 그리고 배심원의 속마음에 의뢰하면 공평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심은 너무 봐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나 아래로 봐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근데 보아소나드는 원래 당시에 배심을 하던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1808년부터 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아니, 법정은 절대 아름다운 데가 아니고 이 이제 법정이 시끄러워지는 거는 대질 신문을 하려고 시끄러워지는 거고 배심이 국민 대표랬냐 내가 언제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런 거에 가까운데 국민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등한 이제 인민 백성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국민 참여 의미가 있는 거고 중론이 올바른 이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 죄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배심이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를 배심이 우리 깨는 거다. 재판의 부당을 바로잡는 거고 이제 막 권위에 압도되고 이런 거는 직업재판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 사람들은. 그리고 분명히 구분이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의 구분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 시스템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구분 안 되는 거는 솔직히 맞는데 이거는 변론으로 밝혀지는 부분이다. 쟁점이 밝혀지는 부분이고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이면은 변론 들으면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배신이 반응적이라는 거는 이제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죠. 이제 치제법 의견에서는 이런 막말로 무지렁이들에게 맡기는 거는 이제 법을 정하는 취지랑도 맞지도 않고 의사 대신 자기가 하는 거랑 같다. 그 수준으로 다시 또 폄하를 합니다. 그래서 좀 한 발 물러서기는 하는데 이 배신 반대론이 여전히 이제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럼 이런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급진적인 초안이 실제로 시행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담도 없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의 행정력이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뭐 명단에서도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허둥지둥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폐번치원하고 막 지역끼리 합치는 와중에 보면은 중재재판소들이 모든 현에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통보가 가가지고 오면은 막 몇 시간이 걸어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은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됐다면 중재재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각주 17번 보시면은 뭐가 중재인지 제가 이거는 좀 찾아서 확인해봤습니다. 형의 범주가 되게 넓죠.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오히려 형의 그 유형이 근대형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약간 그 옛날 그 O형 있잖아요. 태장도유사에 비슷해요. 그래서 도형, 유형 이런 것들이 다 중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는 이제 가둬놓고 일 시키는 거고 유는 멀리 귀양 보내는 거잖아요. 그 형식을 이름만 바꿔서 이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형법학 측에서 그러면 뭐가 중죄인지 추단할 수 있는 거는 보면은 이제 살인이나 뭐 일부 상해, 막 칼부림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강도, 황실에 대한 이제 내란, 외반, 아편, 복원, 그러니까 음용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위조, 사체 훼손 및 분류 발굴, 방화, 그리고 업무방해 중에 좀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이제 경제로 가고, 그리고 선박 침몰의 경우, 일본에서 선박의 의미는 우리보다 크니까 또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중죄로 여러 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금 규정들의 내용을 생각해 보셔도 그렇게까지 흔하게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 겁니다. 당장 이제 제가 합의부 재판을 들어가는데 제가 봐도 강도 보기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많이 안 옵니다. 많이 안 오고 오히려 마약에도 많이 오고 좀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그 중재 재판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재와 관할 범죄들 지금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특징이 좀 있어요. 그 당시 사회나 도덕관념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아니면 국가관이라든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노우에가 왜 이런 소리를 했을지가 저는 사실 좀 꼰대라 그런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죄로 정해져 있는 규정들을 보고 맞춰보니까 조금 추단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노우에가 배심죄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노우에는 배심죄를 돌렸을 때 배심죄를 이 중죄에서 재판이 났을 때 그때 결과 때문에 반대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이제 배심에 참여하는 이제 백성들을 못 믿겠다는 건데 정부가 이 메이지 유신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면 정부주도적 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국강병책이란 개혁을 하향식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무지한 민중에서 좌초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중재 재판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폭발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이견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는 거를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이티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못 살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소규모 농민 반란스럽게.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업무방해라든가 혹은 소유 등으로 포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재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제 산업화를 하려고 보니까 저물가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면은 농민들의 그런 이키를 찍어 눌러야 돼요.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배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농사 짓고 힘들어봐서 아니까 이게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냐 충분히 뭐 수긍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정부 쪽에서의 그 입장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좌초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겁을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국가적 법익이 관련된 사건에서 뭐 황실화란 죄 이런 건데 뭐 황실이 뭐 망나니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뭐 욕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일본 황실에서 그 황태자라고 하던가요? 그 후미토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누가 풍자하고 비웃고자 뭔가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황실에 대한 죄 그랬는데 아니 걔는 망나니니까 그래도 싸지 이렇게 되면 위신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절대왕정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정자들하고 민의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면은 이노우에가 이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배심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은 이제 직업법관에 대해서 좀 믿어줘야 되거든요. 의외로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반대 의견들에서. 그래서 직업법관이 오히려 막 휘둘리는 모습 보이면 배심들이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해가지고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노우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맹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노우에가 제일 무서워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미니어 위정자들이 충돌이다. 이게 제 결론 중에 하나고. 근데 그건 이노우의 하나의 주장일 뿐인데 왜 공식적으로 배제가 되었느냐의 겁니다. 내가 폐위되는 게 단계에서 이제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에 아웃된 거죠. 근데 구체적인 회의록이나 발언이 안 나와요. 뭐 일본 사람들이 못 찾았는데 제가 찾기 힘들고요. 여러 가지 추정이나 간접적인 그런 해설들을 보면은 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이거 뒤에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그런 배경적인 추단을 조금 더 하는 내용들을 기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보아소나드 말고도 영국인 자문역이 하나 있었어요. 로버트 비든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버트 브레더라고도 하고 뭐 동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그 바리스타였대요. 변호사 자격이. 솔리스터는 아니었고 근데 로버트는 여기서 자문 의견을 통해서 배신 제도에 대한 배신 제도 도입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전혀 다른 이유를 그 이노우에는 배심이 바보짓을 할 거를 걱정을 하잖아요. 보면은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거랑 충돌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려하는 굉장히 좀 국가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로버트 리드는 민주정치가 확립이 되는 게 배심제 운용의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정치 시스템에서는 배심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로버트는 버스나드하고 이노우에가 논쟁을 하게 된 상황적인 배경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귀띔을 줬다거나.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배신 제도 도입에 대해서 탐탁치 않다는 걸 좀 아는 상태에서 자문 의견을 써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슬쩍 자기 할 말을 자체는 하고 좀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로버트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에다가 좀 쌍욕을 하는 셈일 수도 있어요. 잡으면 너네 나라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 수준에서는 지금 배심이 안 돼라고 한 거죠. 백성 수준이 아니라 니네 정부 수준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로 가든 이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신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의 그 근대화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 일본이 짊어지고 있던 불평등 조약 등의 개성이에요. 개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뒤떨어졌기 때문에 열강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요. 내가 당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배신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도움이 되냐? 이걸 좀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신 제도 도입한다고 불평등 조약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컸고 또 이 불평등 조약 개선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일본 이제 그 천황의 그 절대 왕정이 좀 자리가 잡히고 나서야 다시 배신자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근데 변호사협회 쪽에서 나와요. 물론 그때도 그건 이제 묵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안에서 배신 제도를 드러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새로운 제도라고 한 게 다 날라갔죠. 특히 이제 재판소 구성 부분이 이제 아예 구성부터 다 틀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 관할, 뭐 예심의 운영, 항소심 이런 것까지 다 좀 파행적으로 가거나 시행을 유보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뭐 자리를 못 잡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메이지 형사소송법을 다시 만들게 돼요. 취재법은 이렇게 머리 싸매고 만들어 놓고 오래 안 씁니다. 그래서 예능적인 의미가 훨씬 큰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로는 이런 사정들 때문에 내각회의에서 배심제를 걷어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 자체가 가진 이중적인 성격에서 유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메이지 유신 하면은 근대화, 서구화, 발전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메이지 유신은 굉장히 좀 독보적이고 굉장히 수구적인 취지가 강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근대사 연구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세키가하라 전투나 뭐 시마바라의 난 이런 거 이후로 일본 전투에서는 가끔 이키 정도만 일어나고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무라이가 칼은 들고 다니는데
이걸 쓸 일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약간 교양처럼 그래도 나는 이 평민들하고 다르다 약간 이래야 되니까 칼 차고 다니는 것만으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배우기 시작해요. 난학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에 그게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 조선에서 발달했던 성리학이 일본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래 되면서 근엄 사상 같은 게 막 쌓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하급 관리 아전 역할하고 실무자 역할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점점 약간 선비화되는 경향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 계층이랑 비슷한 마인드를 점점 가지게 되고 근황 사상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막부 체제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천황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쇼군을 어떻게 설명하지라는 게 나온 거예요. 쇼군을 이제 쇼군 체제를 또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론적인 시도들도 나름 많았는데 이게 또 하급무사들의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있을 때는 하급 사무라이가 이제 공을 세워서라도 확 뛰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유명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합 입지전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할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평화가 계속되니까는 신분 상승 및 변동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사회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사무라이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근황 사상이 좀 더 격해지게 되고요. 이게 막부를 쥐어짜 도막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도막 목소리에서 이제 일부 번들이 가담을 하게 돼요. 여러 번 중에 조슈, 사츠마, 토사 이런 4대 번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조슈하고 사츠마는 이제 일본군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근황 사상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막부를 뒤엎게 돼요. 뒤엎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천황이 그럼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 친정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게 메이지 유신이 그 흐름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은 유학자들이 되게 사무라이들이 약간 유학적인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런 전국적으로 상소를 올리고 막 그런 짓을 해요. 이거 안 어울리게 뭐한 짓인가 싶은데 그렇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 메이지 유신은 공신들에 의해 굴러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메이지는 상징이었고 근데 절대 왕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또 그걸 보여주는 식으로 제도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신제 같은 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몇백 년 만에 왕정 복구를 해놨는데 요게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견이 잡음이 나면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근대 법칙의 핵심이라는 게 군주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질서를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아래에서는 배신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이제 원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유신지사들은 이걸 못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제 일본 제국헌법이 완성이 되는데 요 내용에서 역추지를 해봐도 이놈들 속이 이러니까 이놈들이 자기 속내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건 배신이 들어올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추단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쭉 소개된 부분을 보시면 아예 문헌에 천황이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일을 행한다.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놓고 아예 일본 제국헌법 1조는 만세일기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세일기라는 건 굉장히 허구때 우리 막 환단고기 신화 같은 약간 그런 거랑 가까운 건데 지금 이제 인용돼 있는 조그만 글씨는 이겁니다. 헌법을 친히 재결하여 군주와 백성 모두가 지키는 대전으로. 그러니까 친히 이제 천황이 도장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사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통치권을 총람하는 것은 주권의 체가 된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은 주권의 용이 된다라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유학적인 표현입니다. 채용론이라고 해가지고 체는 본질이요, 용은 표현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통치권을 총람하는 것이 이 주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 주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거를 헌법 규정에 따라서 표현 형식이 헌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모습으로 천황이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보면은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이 이제 유럽 뭐 최근 정치 이론에 따르면은 뭐 국가 대권은 이렇게 한다 이게 그 권력 분립론인데 아마 로크 얘기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은. 근데 사법권의 행정법의 집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과 공포예요. 진짜 이거 알면 벌써.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말을 이 썰을 푼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하향식 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향식 민주사법인 그 배심하고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최소한 헌법만 놓고 보면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제도는 천황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리고 천황의 의사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는 주권의 본질을 해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천황 주권론 안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형법에서 이제 중죄로 정한 내용들이 이제 뭐 국가 및 황실의 의심과 권위, 존립, 막 사회 위험 이런 것들이니까 배심에서 나온 결론이 이제 무죄가 나게 되면은 요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체제에서는. 법논리나 체계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헌법에서 뭐 통치, 뭐 신성불가침 이런 거 두고 있고 절대 권력을 명시하고 헌법 발표 치고 보면은 지금이 조정이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받은 대권에 의해서 현재 장래의 신민에 대해 대전을 선포한다라고 자기가 아예 내려준다고 하고 있어요. 완벽한 헌정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정헌법으로 구성하는 속내하고 그 헌법 체계랑 아예 맞지 않는 거예요. 헌법 재판 청구권을 보더라도 이제 법률에 의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 이렇게 돼 있고 재판관의 특별히 임시 재판소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의 권한을 침해하고 각 개인을 위해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배신 반대론 논거로도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 배신법이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시행이 됩니다. 1928년 참고로 그 메이지도 이미 죽었고 아들이 이제 다이쇼도 죽고 쇼와가 이제 히로히토죠. 히로히토가 막 즉위했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이쇼 때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풀어지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래가지고 아마 그 좀 유화된 분위기 안에서 이게 두 가지로 발현이 돼요.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에서 배울 때는 이제 문화 통치가 그 조선인들을 기만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식으로 배워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향이 있어요. 그 문화 통치 같은 유화책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일본에도 분위기를 풀어줘요. 메이지 때 꽉 잡고 가는 거를. 그래서 이 배신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헌법적인 부분을 해소를 못한 채로 넘어갔고요. 이런 공신들의 그런 그 이해관계와 주도 아래에서 메이지가 상징적인 절대 천황으로서의 그 시스템으로 가던 것. 이게 다이쇼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대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이 원훈 시스템이 조금 더 유지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쇼와는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헌법 조항이랑 이 원훈 시스템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헌법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지금 달라진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말하는 게 헌법 변천론이었습니다. 헌법 변천론이 나오게 된 계기도 이 반역과 같은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였어요. 물론 이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되게 좀 뭐랄까 좀 난장판 상황에서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배신법에 따라서 배신도 운영이 되는데 1943년에 이제 본격 총력전 가면서 배신법의 시행은 정지가 되고 그때까지 배신법도 한 480사건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십몇 년 동안 480몇 건이면 활성화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재법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 상태로 시행이 됐고 빠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막 예심 공판 심리는 뭐 예심 요소 중심, 그러니까 조서 재판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막 이제 피고인이나 증인은 보충적으로 신문하고 배신죄로 하기로 했던 거는 배신죄를 아예 중재재판소에서 드러내버리니까 항소심까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막 중재재판이 막 2심이 돼버리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취재법으로 뭐 했지만 예전에 관행이 그대로 남았다 어쩌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메이지 영소로 다시 가게 되는데 이때는 프랑스 거를 안 하고요. 독일식으로 들어와요. 독일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당시 이제 헌법 자체를 만들었을 때도 독일 스타일을 참조를 했거든요. 프로이센 헌법을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3년에 이제 또 배심이 끝이 났던 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군국주의 총력전으로 가게 되니까 미국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임시로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심을 하려면 이렇게 배심 통지를 보내야 되는데 통지를 받은 애가 전사했을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이미 딱 저기 막 어디야 막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 가 있고 어디 뭐 미드웨이 회전 가 있고 막 이러면은 얘는 통지를 받아 출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배심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뭐 다 집어던졌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여러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제가 약간 가설이 바뀌었다라는 그 부분이 이건데 배심 제도가 운영이 되려면은 조건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사회 자체가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 이런 거랑은 좀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사회가 안정되고 좀 신뢰가 쌓이고 그럴 때에만 이제 배심이 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로버트가 지적한 거랑 비슷합니다. 사회 불안이 고조되어서 의견과 여론을 통일하고 가야 된다거나 뭐 전체주의 사회가 됐다거나 독재 체제, 총동원 체제 뭐 이견을 두려워거리는 뭐 예를 들면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걸 꽉 잡고 가고 있고 뭐 이탈리아식 파시즘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배심을 하기가 좀 그래요. 실제로 그 독일에서도 그 원래 옛날에 참신이 있었어요. 하비부 사건에서 참신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치 넘어갈 때 형사소송법이 또 개정이 되고 막 재심 범위 좁히고 하면서 되게 빡빡하게 갑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 사회가 오면은 권리 보장이 후퇴하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거의 말 못하게 하고 좀 절차에서의 참여권 같은 거 뺐고 그냥 영장 없이 막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법제도의 큰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그 사법제도의 개혁만으로 좀 어렵고 사회정책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사회정책적 요소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이게 가야지 뭐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 자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을 신뢰하지 않고 관료 주도적 개혁이나 뭐 이제 사회 변화를 추진하면은 그 세력은 국민과의 그 의견 충돌을 엄청 꺼려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민주 정당성이 없다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배심에서 돌출되기 쉬워요. 사건을 둘러싸고 게다가 또 누가 처벌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놓고 하니까 더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목소리로 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변화폭이 이렇게 클 것 같으면 저는 이건 좀 보아소나드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 정도 시범을 해보거나 충돌이 크지 않을 영역에서 좀 운용을 해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전 좀 들었거든요. 이제 배심 시도가 좌절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배심을 중저에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조에서 했다면 개별 민생에 와닿는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절도나 사기, 상해 이런 거는 뭐 국가의 의사랑 좀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도덕률하고 부합하면서 정부 시책하고도 크게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성과를 운영해 왔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법안인데도 이런 완충작용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니까 이게 좌초가 됐던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도를 만들 때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김준 변호사님, 일본 헌법사와 형사소송 재정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드렸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당시에 왜 영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인이 어떤 의견을 주면서 도륙가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영국하고 일본이 모두 입헌군주 국가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당시에는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일본 제국 헌법 들어올 때 입헌군주국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입헌군주국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그 입헌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국이 맞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이미 그 영국은 아무리 늦어도 월포리 총리가 나오고 앤 여왕 나오고 조지 1세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그 일종의 이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화가 점점 이루어져 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실제로 통치를 했어요. 아 그럼 왕정이네요. 예,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만들려고 아, 하는 거예요. 왕정이네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왕한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 상식적으로 네. 메이지 유신이 근대 헌법 국가의 성립 시기로 보잖아요. 예. 근데 실상 그게 아니었고 예, 왕정 복고를 해놓다 보니 당연히 근대 사법제도의 최첨단인 네. 어떻게 보면 예. 그 배심제를 도입은커녕 뭐 논의 자체도 하면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예. 충분히 굉장히 짐작이 가고 그리고 영국과 영국 그 헌법사를 공부를 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시면서 약간 보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예, 영국은 이제 저희가 배우기로는 마그나 카타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배심제가 상향식 예. 개혁의 대표적인 거다. 사법제도 개혁 방안 중에 그러니까 정부나 권력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의가 반영이 돼서 개혁되는 방향 중에 대표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은 김대중 교수님이 보시기에 예, 일본은 진정한 그런 상향식의 예. 배심제를 도입할 의지나 기회나 내지는 어떤 그간의 노력들이 없었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일본이 재판원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배심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 현재요. 2009년부터 그 도입이 됐고요. 네, 근데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요. 예, 근데 대신 배심 그 재판원법은 특징이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신청하면은 배제 결정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자기가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배심 재판원법은 그게 없어요. 낙장불입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못 나가요. 배심으로 가야 돼요. 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최고재판소의 그 판례 입장 보면은 그 여기 각주 2번에 그 언급이 돼 있는데 항소심에서 그 배심의 판단을 깰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법리를 참조한 것 같다라고 이 연구가 있는데 좀 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판을 핑계로 해서 항소 여기 일본은 그냥 형사 항소심이 사후심이거든요. 사후심 화가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정당화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재판은 우리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사실이 인정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거의 특별한 사정에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아예 민주사법 취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뭐 절차 뭐 이런 쪽으로 좀 궁색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사법 시스템이 2심, 4호심, 3심 헌법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그 상향식 그런 배심 시도라 하면은 있긴 있어요. 근데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메이지 체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절대왕정이 자리가 잡히고 나서 다시 이제 배심을 하자고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역시 변호사들이었군요. 예 변호사들 올려요 그거를. 그랬는데 당연히 묵살이 됐고요. 당연히 묵살했겠죠. 되게 그 당시가 그러니까 메이지가 생각보다 재위를 오래 하거든요. 한 1868년나 이즈음에 대정봉황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1910년, 11년 그 정도까지 해요. 꽤 오래 해요. 근데 이 시대가 갈수록 약간 꼰대력 넘치는 점점 꽉 막힌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점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게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나 그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자생을 하고요. 또 메이지 시대가 생각보다 혼란이 되게 심했어요. 그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딱 바뀐 게 아니라 그 반발이 있는 그 번들이 난도 일으키기도 하고 뭐 무신전쟁 그런 것도 하고 뭐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아예 반군이 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혼란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어떻게 뭘 끼려면 잘 안 껴지는데 이렇게 꾹꾹 눌러 끼는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회에 불만이 있었고 나중에 메이지 말기에 되면 대역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네. 그 메이지 시대에 배심을 주장했던 일본 변호사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료가 남아 있습니까? 그 연구 쪽에서 언급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 변호사가 됐던 어떤 청원이라던가. 네, 그걸 그 문구를 인용한 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참고문헌에서 아마 있습니다. 참고문헌 중에서 그걸 직접 하진 않았고 네. 그 참고문헌에 있는 문헌 중에 하나에서 그거를 언급을 초반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아소나드가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좌초가 됐고 천황의 그 절대주의 그게 그 자리가 잡히고 나서 네. 이제 일본 변호사협회 쪽에서 이거를 주장을 했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게 남더라고요. 예, 나가라 세이치인가요? 이 사람이 한 건데 우리나라 배심제도 11호의 약간의 고찰 그 해가지고 그 메이지 대학 법률론총 2011년도 거 보시면 나옵니다. 그 여기도 그거겠죠? 인용이겠죠? 예. 그 원한 사료는 아마 예, 거기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걸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이거는 제가 네. 찾으면 공유를. 아 그리고 이게 되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엉뚱한 건데요.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제 참고문헌 쪽 봐주시면은 연도들이 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게 옛날 거고 막.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옛날 자료는 일본 그 국회도서관인가요? 거기서 이 옛날 자료가 다 낡아서 결국 없어지니까 책을 다 스캔을 떠놨어요. 스캔을 떠놓고 JPG나 PDF로 볼 수 있게 해가지고 PDF로 그거를 일제히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다운 받아서 영인본 만들 수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읽기는 좋진 않아요. 그 당시 인쇄 수준이 있고 또 옛날만도 쓸 것 같고. 그 배심제 주장하려면 저희가 그 헌법사 공부를 했네요. 네. 원래 그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배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대광 변호사님 말씀이었지만 마그나 카르타에서 존 왕으로부터 이 재판권을 쟁취한 건데 시민이 왕으로부터 빼앗아서 영주들이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쪽으로 한 건데 일본은 이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배워서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제도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처음에는 영국을 많이 배웠잖아요. 네. 영국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의 사법제도를 배우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배심제 인도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게 같이 왕으로부터 뭘 빼앗는 이런 책이 아니라 그건 오직 고강의 통치로 복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빠지는 것이 여기 이해가 되죠. 예. 제가 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이래로 한 60여 년 만에 배심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해낸 거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그 사법 시스템에서 배심제도가 일본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게 가치가 있다고 결국 인정이 됐다. 그게 28년이라고도 하고 23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누구죠? 그 당시에
수상 도모사브로 예. 카토 도모사브로라고 나오던데 그 사람 시절에 이게 배심 제도가 도입됐다고 나와요. 위키피디아에는. 근데 그 도모사브로 수상이 23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28년이 왜 나온지를 모르겠는데 시인입니다. 이렇게 뭐 좀 시행이 좀 늦어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예, 시행이 그러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 위키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날짜가 그 4월 며칠로 나올 거예요. 23년. 그게 23년, 28년 두 개의 그 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법이 그때 완성해요. 네. 공포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이 무르익으면서 그 정지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태평양 전쟁 이런 사람들이 징집이 되고 그리고 재판 절차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이런 것을 빼앗길 수가 없다고 봐서 정지시킨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 배심 제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상향식이라고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했느냐 아니면 배관시했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메가더 원수 점령 아래서 이제 새 헌법 만들고 사법 시스템 다시 정비하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 대비심을 도입하거든요. 대비심을. 그것이 이제 1947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이 기소권을 국민이 통제하는 뭐라고 그러죠? 검찰심사회법. 검찰심사회법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검찰심사회법은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권고적 효력만 가졌어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검찰심사회에다가 심사 청구를 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과 나름의 권한 아래서 조사한 증인 신문이랄지 이런 이제 자료에 대해서 검사가 한 처분이 잘못됐다 기소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9년에 와서 아까 이제 그 재판원법이 도입된 그 해인데 그때부터는 구속력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2009년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 검찰 심사회에 그러니까 대비심에 회부되는 사건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꾸로 검찰에서 조심해 버리는 거죠. 불기소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편했는데 이제 검찰 심사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하면 안 된다. 불기소에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의 뭐 일본 전역에서 10건 1년에 10건 정도가 검찰 심사회에 회부되고 그런 정도로 줄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처럼 이렇게 그 상향식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아니한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배심 제도라고 하는 게 검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소 불기소를 가리는 그런 데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재판원 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배심제도 일종이잖아요.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배심 제도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우리 국민성이 맞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배심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주장도 하고 아마 좀 일본의 검찰 심사회법 정도는 모방을 해서 좀 입법안도 우리가 바로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배심제도 연구회가 벌써 이제 5년을 넘어서고 6년째인데 아직 그런 법안에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우 감사합니다. 또 하실 거예요? 네. 혹시 김우성 이사님 하나한테 질문. 질문 없습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이제 23년부터 그 일본의 배신 제도가 잠시 몇년 이제 전에 40몇 년까지 잠시 마이크가 좀 잠시 운영이 됐는데 1923년에 도입될 때 그 이제 과정은 좀 설명이 많지는 않네요. 예, 애초에 주목 자체를 치제법 단계에서 왜 날라갔는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예. 그때랑 1923년하고 1879년은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879년은 꽉 잡으려고 노력할 때예요. 아직 덜 잡혀가지고 왕정 막 돼가지고 이게 꽉 잡고 가려고 노력할 때고 1923년은 거꾸로 너무 세게 미안하다고 좀 풀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면은 그냥 그 뭐 법제 문화 뭐 심지어 대중문화 등등 그냥 모든 영역에서 좀 그렇게 프리하게 풀어지고 그런 분위기로 봐요. 심지어 그런 일본에서 그런 그 시절의 분위기나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약간 장르로까지 할 정도라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약간 로망으로 보는 거예요. 다이쇼 로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니까 그 정도로 좀 유한 상황이면 그 있잖아요. 뭐 보시면은 그 아가씨들 기모노 입고 그 종이 우산 쓰고 다니고 막 그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가. 뭐 그래가지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게 사실은 좀 기만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본 안에서도 근본적인 체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메이지에 비해서는 확실히 풀어진 건 맞고 그러다 보니 그 배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때 처음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낸 집단은 어디였습니까? 그때도 아마 이전에 있던 거를 뭐 재검토해서 도입을 검토해본다 이런 식으로 상향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변호사 단체가 뭐 주장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건 관여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치제법 때가 너무 크리티컬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이제 정권에서 좀 자기 반성적인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만적인 거라고 본다면은 그때는 자기 반성은 아니고 어떤 기만책으로 배신법 하는 척하면서 풀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간 거고 그래놓고 사실은 배신 운영할 때 답정너지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이쇼는 실제로 로망이 맞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심했구나 라는 자기 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민권운동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법학보다는 헌법사보다도 거의 뭐 정치사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민권운동이 뭐 일본의 헌법이나 인권 발달에 뭐 미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단행본들도 좀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어떤 원래 일본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일본은 자유자재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어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되신 거예요? 원래 제가 그 학위 논문 주제가 석사가 재심이고요.
재심요? 예, 형사재심이요. 아, 재심. 형사재심이고 박사 지금 논문 주제 걸어놓은 게 그 상소심이에요. 그 상소시 상소 이유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제 출발이 다 이거예요. 우리가 타율적으로 개수가 된 게 맞으니까 물론 이제 그 양창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민법은 자율적 개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당시 형소법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은 자율적 개수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제정을 했을지언정 그 데이터 반영이 좀 비판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일본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그 폐단이라든가 해석론도 그대로 따라와 버리거든요. 한 3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거를 퍼보려고 그러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옆에 딱 돌아보면 사례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재심은 되게 심해요. 재심이 엄청 심하고 그리고 상소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개혁을 이상하게 하면 일본처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그게 또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이상하지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전에부터 만들어진 법이 이어지는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박수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절대 사법 선진국이라고 보기 힘든 나라지 예. 않습니까? 법조인들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상소 이후에 네. 지금 처착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그것과 배심과 어떤 관련이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다가 이 관련 자료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그 추적을 하다가. 데이터를 보시다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아까 그 PDF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좀 구해다가 저는 이제 상소율을 말씀하시길래 예. 그 혹시라도 이제 배심에 예. 관심이 있으시니까 편결과 위반되거나 뭐 이런 게 또 혹시 상소 이유를 주장하시나 혹시나 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편결로 이래 나와버리면은 네. 고등법원이 사실상 못 뒤집잖아요. 못 뒤집죠 사실. 형을 깎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엄청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논의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실무상 막아버렸으니까. 오히려 그냥 예. 존중하는 걸로 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심이라든가 상소 뭐 원죄 사건은 왜 다 이 모양이지 하고 파보면은 뿌리는 결국에는 메이지 시대에서 뭔가 어딘가 망가져 있거든요. 망가져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문이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입법자가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모양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고 좀 보다 보니까는 좋든 싫든 저는 그 일본 근대법제사를 잠깐 좀 해야 되는 약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찾게 된 거고요. 자, 조 변호사님 저 준비하고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